가만입니다. 더 시즌입니다. 금요일장은 나스닥이 한 100년 만에 상승으로, 진짜 오래간만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우 산업은 엄청난 상승을 하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동안 하락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요. 나스닥 종합도 준수한, S&P도 준수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포의 매수, 공포지수 매법을 가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한 이쯤, 거의 장이 끝날 무렵,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한 이쯤 야간에 눌림목에서 그냥 소액 1차 매수 소액을 진입을 하였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목요일에 장초에 급락대 매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일단은 금요일 장 마감쯤에 공포지수 매법을 가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포지수는 45. 조금 타이밍이 좀 늦었네요. 공포지수 피어일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분할 매수니까,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니까. 그리고 저는 나스닥을 다 팔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다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는 공포의 매수만 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아직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평단이 아니실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저처럼 장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단은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공포지수 매법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공포일 때 매수, 중립일 때는 홀딩, 익스트림, 그리드 때는 셀, 그리고 다시 중립일 때는 홀드, 다시 익스트림, 피어, 극도의 공포일 때는 바이 홀드 셀, 바이 홀드 셀,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증시의 파도에 서핑을 하듯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공포지수 매법, 매수의 방법, 시드가 1000만 원일시 약한 공포지수 한 40, 30 후반대부터 매수를 시작한 것이죠. 공포지수가 내리고 최근 매수가보다 공포지수가 더 내려갈 경우에만 추가적인 매수, 그리고 최근 매수보다 주가가 더 올라갔거나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매수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상승을 먹는 게임이죠. 만약에 공포지수가 0이면은 계좌가 완전히 개박살이 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은 절대로 망할 일은 없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0이 될 확률은 없죠. 하지만 0이 되기 전까지도 일부 시드는 남겨놓으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니까요. 일단 저는 공포의 매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7월 4주차는 무려 마이너스 2.58%가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최저점은 거의 9%. 그런데 여러분, 이 상승장에서도 1배 지수 기준 마이너스 10% 정도는 언제나 나왔어요. 매년.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마이너스 10%는 항상 나왔다고요. 하지만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원지수가 마이너스 10%면은 마이너스 30%까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쓰리나 TQ에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30%까지는 그냥 보합이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30%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 30%라고 해도 그렇게 자제할 필요는 없다. 3배 레버리지의 경우에요. 그러나 마이너스 3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고민을 해봐야죠. 역대 하락장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마이너스 84% 하락했죠. 리만 브러더스 파산 때는 1년 6개월간 54%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때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0% 하락했고요. 그리고 최근 파월 금리 인상 코로나 버블 때는 무려 1년 1개월 동안 37%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락장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9%, 이건 하락장이 아니에요.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그리고 상승장에 잠시 찾아왔던 단기 하락장, 하락을 했으나 다시금 상승장으로 복귀하는 아주 일시적인 단기 하락. 21년 8월 그리스 미국 신용 강등 사태 한 달 동안 16% 하락했고요. 15년 8월 중국발 아시아 증시 대폭락 42일 동안 25% 하락했고요. 18년 10월 미중 무역 분쟁 84일 동안 23% 하락했고요. 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국채 금리 급등 무려 3달 동안 98일 동안 12%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를 견뎌줘야, 그래야 장기 투자자라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9% 이거는 상승장에 잠시 찾아왔던 단기 하락장 수준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마이너스 9%에서 갑자기 하락장으로 끝까지 내려가면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이 시간까지는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포지수 매매법을 가동을 한 것이고요. 물론 공포지수 매매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공포지수 매매법이 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다이렉트로 내리는 하락장은 없다.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단기 하락장이든 진짜 하락장이든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저점에서 나스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매수한 물량은 만약에
다시 상승장으로의 복귀든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부터 모으는 물량들은 그때 스윙 개념으로 매도할 의향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양방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장투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세운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제 뷰가 언제든 바뀌게 되면 바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롱의 보조지표 S&P와 나스닥은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 들어온 거죠.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서 빨간색 K값이 보라색 D값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조금 참고를 했어요. RSI 상당히 낮은 상태까지 내려왔다가 약간의 반등.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한 게 있죠. 하지만 아직은 K값이 D값을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스토캐스틱 과매도의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 추가적으로 계단식으로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롱의 입장에서 우리 키움전사들은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는데 숏이 없네요. 숏이 좀 있어야 되는데 키움전사들이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여기서 급격한 V자 반등은 상당히 일어나기가 힘들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어닝 발표. 다음 주는 정말 엄청나게 어닝을 발표하네요. 월요일은 온세미 컨덕터, 화요일은 소파이, 그리고 페이 C8도 발표를 하고요. 장후에 AMD,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수요일은 장후에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메타, ARM, 퀄컴, 카바나, 램리서치, 그리고 이 수요일장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이 있죠. 한마디로 기자회견 후에 이 엄청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미친 듯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추가적인 급락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추매해야죠. 공포지수 매매니까요. 목요일장은 장전에 크록스 슬리퍼 대장주 크록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저는 아주 소액 크록스의 보초병을 띄워놨고요. 장후에 이날도 대단하네요. 이날은 수요일 장후보다 더 대단합니다. 아마존, 애플, 인텔, 코인베이스, 마라톤,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마라의 실적 발표. 저는 코인베이스와 마라를 갖고 있죠. 이날은 웬만하면 제가 실적 발표를 보진 않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일정입니다. 7월 31일에 일본의 금리 결정, 그리고 8월 1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FOMC 금리 결정과 기자회견이 있죠. 금리 결정은 동결이죠. 거의 확정적으로 동결이고 9월 달이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기자회견이 상당히 도대체 파월이 무슨 또 개소리를 해가지고 주가를 폭락시킬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요. 8월 2일은 7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가 실적 발표나 이 FOMC 후에 기자회견이나 상당히 엄청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무너지느냐, 반등에 성공하느냐, 기업의 실적에 달려있는 것이죠. 푸드옵션 0.75. 만약에 다음 주 기업들의 실적이 또 나가리가 된다. 가이던스가 어쩌고저쩌고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되면은 푸드옵션은 0.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플랜 C를 가동해야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데 환율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올라다가 윗꼬리를 달고 있다. 좀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WTI는 이제 거의 논의 대상,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죠. 약간 소외되고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US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차트를 좀 길게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10월에서 올해 4월 이 저점을 이은 파란색 선, 여기까지 이 파란색 선까지 내려와도 여전히 상승장은 유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제 살짝 진짜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모습,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이 파란색 선까지 터치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도 한번 차트를 길게 가져와 봤습니다. 상단선을 이은 장기 삼각 수렴이죠. 이 삼각 수렴을 깨기가 진짜 힘든 건데 최근에 엄청난 상승으로 깨버리고 RSI는 거의 한 80 후반에 육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엄청난 하락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 보라색 선, 상승의 최고점을 이은 이 보라색 선, 그리고 저점을 이은 보라색 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차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차트 공부가 상당히 재밌어요. 월가의 세력들은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있는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자마자
추가적인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선이잖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지선이 마땅히 없습니다. 여기가 지지선이 되겠죠. 이 매물대가 강력하게 받쳐주는 구간, 여기가 매물대가 되겠죠. 엄청나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삼각 수렴의 파란색 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젠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더 CJ 가족이라면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메우러 올라가고 또 저항을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하고 테슬라를 매매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저와 같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아직까지 이렇게 내렸음에도 상당한 수익권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기다려보는 거죠. 다시 한번 테슬라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하지만 여기에 평단이 있는 보유자가 이 보라색 선을 크게 이탈하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젠 얘기하셔야죠.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넘어가려다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최근 영상에서 제가 엔비디아 차트가 깨졌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가 $20까지 쭉 내릴 거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주봉상으로 저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다. 무려 주봉 6개의 동안 좋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때도 계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했지만 이 주봉 이평선은 아직까지는 중앙 주봉 이평선 상승 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 이평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아디오스 사요나라가 되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뭐 아니지만 굳이 엔비디아를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지가 않다. TQ도 이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이 저점을 이은 선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일목균형표에서 지켜주는 모습, 1차적인 지지라인은 한번 지켜주고 가는 거죠. RSI는 36. 일단 공포의 매수 1차 타이밍 실시하고요. 속술도 공포의 매수 1차 타이밍 실시하였고요. 속설 같은 경우도 이 저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 목요일장에서 크게 한번 이탈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실시간으로 관전 중이었는데 속설이 끝났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기적적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아직 월가의 세력들이 속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차 매수를 조금 했다. 1차 매수를 한 거는 약간의 수익이다.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이탈하면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현재까지는 추세적으로 뭐 쏙쏙이 바닥을 찍고 이제 쭉 올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반등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선까지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들어간 것도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파란색 선까지만 좀 주차를 해준다. 그러다고 하면 한 번 더 매수할 의향도 있습니다. 불즈 거지 같네요. 불즈. 하지만 제가 지난 8월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이 불즈를 사가지고 8, 9, 10월 좀 샀었죠. 그 물량이 아직도 100%가 훨씬 넘는 수익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즈를 홀딩을 좀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좀 약간 멘탈적으로 약간 좀 힘든 상황이 조금 왔고요. 이 불즈가 이게 진짜 기술적 반등이고 다시 한번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불즈를 아쉽지만 끝까지 들고 가려고 했었지만 불즈를 매도해야죠. 기적적으로 일목균형표에서 지켜줬다. 불즈 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보조지표. 속스 S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왔죠. 볼린저 밴드 둥둥이 나오면은 다시금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하는 것은 상당히 단기적인 또 하락의 징후이다. 아직은 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차트에 그 어느 포인트에서도 나스닥이 바닥을 찍고 찐 반등으로 가는 포인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키움전사의 ETF 일간 순매수도 여전히 롱이 너무 많고요. 금요일에 하루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다시금 72. 엄청나게 올랐네요. 뭐 찔끔 반등했는데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 코인베이스 2배는 도대체 이 종목은 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인가? 일단 억지로 채널을 긋긴 했습니다. 상승 채널이요. 뭐 기분 좋으라고 그은 것도 약간 있고요. 굉장히 너프하게 그었죠. 코닐이 하루에 등락폭이 뭐 10%, 20%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채널도 너프하게 한번 그어봤습니다. 일단은 지난 급등 이후로 계속적으로 중앙 이평선은 내려오다가 극적으로 이평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급등락은 정말 미쳐버릴 정도로 심하지만
21선은 유유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코니를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급등락을 다 쳐맞으면서요. 더 시저는 예전에 코닐이 프리장에서 90달러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차트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차트에는 80달러 후반이 최고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그 언저리에서 코닐의 원금과 약간의 수익금과 합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코인 베이스 2배 코닐의 물량은 마이너스 한 50% 때려 맞아도 그래도 수익이거든요.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제가 그래서 버티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코닐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버텨보고 있는데 약간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강성인 제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코닐의 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정말 포기할 뻔했습니다. 매도할까 좀 생각도 좀 했었어요. 이제 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마라는 정확히 말하면 때를 놓쳤죠. 때를 놓친 거죠, 뭐. 제가 멤버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멤버십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때 상승 채널의 상단을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맞을 것이다. 매도를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매도를 안 했어요. 실수한 거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반 소액으로 하는 개미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한 거죠. 하지만 이때 매도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매도를 못했다. 그리고 마라도 마찬가지로 21선, 중앙 21선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오고 있다. 요것에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상승의 채널을 도대체 몇 개를 거는지 모르겠지만 한 4개를 걷습니다.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지는 않았다. 십자도지, 십자도지. 십자도지라는 것은 추세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린 이 마라가 십자도지를 한번 2번 보여주고 십자가를 2번 보여주고 하락의 악마를 내쫓고 상승으로 돌변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비트코인도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서 계속적으로 존버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뭐 개인적으로 매수를 했고 비트코인 2배 레버러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종목도 매수를 했고요. 최근 좀 며칠간 한 4일간 힘들었었는데 일목균형표를 기적적으로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의 채널로 진입을 했다.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인 것이죠. 드디어 서서히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차트는 조금 약간 이틀간의 큰 하락으로 망가졌지만 잘 보세요. 코닐, 마라와 같이 계속적으로 중앙 이평선이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급등, 조정, 다시 한번 상승으로 아주 미세하게 21선이 위로 방향을 틀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려 하고 있습니다. 홀딩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관련주도 있고요. 더 시저스 멤버십 최근 들어서 이상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멤버십이 리딩방이다. 저는 뭐 증권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과 같은 주식을 좋아하는 주식에 약간 미쳐있는 일반인이에요. 똑같은 개미예요, 한마디로. 다만 주식을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도가 지나치게 좋아한다.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멤버십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매수해요? 뭐 이렇게 조금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다만 제 나름대로의 차트 분석으로 제가 매수 매도하는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는 게 제 멤버십입니다. 매매 일지를 그냥 엿보시는 거예요. 게시판 형식으로요.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매매 일지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매매 일지를 쓰고 복기를 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됐나 점검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일지를 쓰지 않는 분들은 주식으로 뭐 단기에 큰 돈을 벌더라도 순식간에 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몽골이 그 몽고 제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 위에 있는 그 나라가 한때 징기스칸으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그 몽고 제국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제국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정복, 돌격 앞으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대책 없이 앞으로만 가다가 새롭게 신무기로 무장한 유럽과 중국의 그 넓은 땅을 다 뺏긴 거죠. 매매일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매매일지를 쓰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어쨌든 간에 새롭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신 모습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투와 단타의 매매일지를 동시에 공개해드리는 멤버십이고요. 그리고 구독자 모임은 텔레그램으로 이사를 했어요. 물론 무료방이고요. 구독자 모임방에서 매매일지는 공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와 주식 관련해서 뉴스를 공유하고요. 재밌는 짤도 같이 공유하고요.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피로하고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친목의 방을 만들고자 구독자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바뀐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드렸고요. 호들러 홀딩,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미칠 듯한 고비와 마지막까지도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자유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호흡성 탈출, 종이전쟁 재밌더라고요. 더 시저가 나오니까요. 다음 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격동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으며 뭐 어쨌든 간에 더 시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